예도입니다. 존재의 숲에 있습니다. 예도는 지금부터 니체의 선악의 저편 46번째 강의 이어나갑니다. 서문 빼고 44번째인데요. 오늘은 192절 5장이죠. 그죠? 도덕의 자연사에 관하여인데 오늘 또 엄청난 게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 프로이트의 텍스트, 락강의 텍스트, 줄리아 크리스테바의 텍스트, 그리고 프루스트나 발작이나 도스토예프스키나 이런 문학의 대가들의 작품들의 등장인물들에서 나오는 어떤 깊은 심연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도만의 클래스를 갖고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니체의 심연으로 들어갑니다. 좋아요 잊지 마시고 여건이 되시는 분은 사막의 철학을 위하여 클래스의 차이를 아시는 분 자발적 수업료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의 이어나갑니다. 여러분. 자, 192절 Wer der Geschichte einer einzelnen Wissenschaft nach gegangen ist. 어떤 개별 과학의 학문의 역사를 뒤따라가 본 사람은, 그런 역사를 추적해 본 사람은 der findet in ihrer Entwicklung einen Leitfaden zum Verständnis der ältesten und gemeinsten Vorgänge alles Wissens und Erkennens. 자, 이런 사람은 그 학문의 발전에 있어서 모든 지식과 비센스 그리고 모든 인식의 가장 오래되고 가장 일반적인 과정을 이해하는 데에 어떤 실마리를 발견하게 된다,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죠? 학문의 과정의 역사를 추적해보면 어떤 인식과 지식의 토대가 될 수 있는 실마리, 일반적이고 또한 보편적인 그런, 그리고 가장 오래된 실마리가 뭔지 이런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되는데 계속 따라갑니다. Dort wie hier sind die voreiligen Hypothesen. 여기나 저기에서, 이 말은 개별 학문의 어떤 역사를 추적해 본 사람은 이것이든 저것이든 여기에서나 거기에서 어떤 성급한 히포테젠, 가설들, 그리고 die Erdichtungen, 어떤 창작할 수 있는, 꾸며낼 수 있는 허구들, 그 다음에 der gute dumme Wille zum Glauben, 선하지만 어리석은 신앙의 의지, 믿음의 의지, 그 다음 der Mangel an Misstrauen und Geduld, 불신이나 인내의 결핍, 불신과 인내의 결함, 결핍, 이런 것들이 우선적으로 발전됨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죠? 첫째가 뭐라고? 성급한 가설. 두 번째가 꾸며대는, 어떤 이야기를 꾸며대듯이 만들어내는 허구들. 그 다음 선하고 좋은 것이지만 어리석은 신앙의 의지, 믿음의 의지, 마지막으로 불신과 인내의 결핍, 이런 것들이 없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우선적으로 발전됨을 알게 되는데, 그러면 보다 더 완전한 것을 어떻게 배우느냐? 우리는 운스레 진너 레어넨 에스 슈페트 und lernen es nie ganz fein treue vollzichtige Organe der Erkenntnis zu sein. 우리의 감각은 섬세하고 충실한, 그래서 주의 깊은 그런 인식의 기관들이 되는 것을 슈페트, 너무 늦게 배우며
또한 결코 전체적으로 완전하게 배우지는 못하는 거예요. 단지 부분적으로만 배우고 알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의 감각은 어떤 한계 안에서 관점주의적 시각을 갖기 때문에 제한되는 것이요. 인식의 완전하고 주의 깊고 섬세한 기관이 되기에는 뭔가 결함이 있는 거예요. 너무 늦게 배우고 완전하게 배우지는 또 못해. 자, 이제 들어갑니다. 니체가 뭘 말하려고 하는지. Unserem Auge fällt es bequemer auf einen gegebenen Anlass hin, ein schon öfter erzeugtes Bild wieder zu erzeugen, als das Abweichende und Neue eines Eindrucks bei sich festzuhalten. 자, 우리의 눈은 더 편하게 느껴. 무엇보다 어떤 인상의 벗어나는 것이나 새로운 것을 자기 자신에게 고수하는 것보다 어떤 인상이 있어, 인식에. 그래서 그 인상이 아주 새롭다든지 어떤 사태를 벗어나, 아프바이핸드, 벗어나는 그런 인상이 있겠죠. 새롭고 벗어나는 인상을 고수하기보다는 차라리 주어진 동기나 주어진 기회 위에서 이미 자주 생산된 사항을 다시 생산하는 것, 이걸 우리의 눈은 더 편하게 느껴. 반복되고, 그죠? 어디엔가 익숙해져서 특정한 주어진 어떤 기회에 어떤 동기 위에서 이미 산출된 어떤 사항을 다시 산출하는 것, 여기에 익숙하지. 어떤 인상이 새롭고 사태를 벗어나게 되면 우리는 당장 불편함을 느낀다. 이게 바로 우리의 눈이 갖고 있는 그런 감각적인 거다, 이 말이야. 그죠? 계속 따라가 봅니다, 여러분. 자, 재밌죠, 그죠? 레츠트레스 브라우트 메얼크라프트, 후자. 그러니까 어떤 인상이 벗어나고 새로운 것, 새로운 인상과 사태를 벗어난 인상, 이런 것을 고수하는 것, 이런 것은 더 많은 힘을 필요로 하며 메얼 모랄리테트, 더 많은 도덕성을 필요로 하는 거예요. Etwas Neues hören ist dem Ohr peinlich und schwierig. 우리의 감각을 계속 이야기하는 거야. 그죠? 지금 니체가 눈을 이야기했고 이제 귀를 이야기합니다. 새로운 어떤 것을 듣는 것은 우리의 귀에 파인리히, 괴롭고 또한 어려운 어떤 것을 갖고 와. 우리의 귀는 새로운 것을 듣는 것이 익숙하지 않아. 그래서 성가시고 괴로우며 뭔가 고통스러워. 그래서 어려운 마음을 주는 거야, 이런 것들은. 그래서 이제 음악에 비유해. 프렘드 무직 회렌 비얼 슐레이트, 우리는 낯선 음악을 듣는 것을 잘하지 못해. 우리는 이런 음악들을 뭔가 멀리하고 익숙한 음악을 듣는 걸 좋아해. 그래서 낯선 음악을 듣는 것을 우리는 잘 못하는 거야. 뭐가 숨어 있는지 봅시다. willkürlich versuchen wir beim Hören einer anderen Sprache die gehörten Laute in Worte einzuformen, welche uns vertrauter und heimischer klingen. 이제 언어로 넘어갑니다. 음악에서 언어. 우리는 무심결에 다음과 같이 시도해. 무의식적으로, 의지가 없이 의식하지 않는 그런 상태에서 무심결에 우리는 다른 언어를 들을 때, 외국어를 들을 때 이 말이야. 다른 언어를 들을 때 들려진 그 음성들을
우리에게 보다 친숙하고 보다 고향과 같이 고향에서 들려지는, 이건 바꿔 말하면 뭐야? 하이믹스가 모국어지 뭐. 우리에게 보다 더 친숙하고 보다 더 고향처럼 들려지는 그런 단어들로 바꾸어서 형성하는 그런 버릇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심결에 외국말을 들을 때 우리의 말로 옮겨놓는 거예요. 무의식적으로. 그래서 모국어는 상당히 무의식적인 거죠. 그죠? 인식은 늦어요. 모국어가 더 빨라. 어린 아이들이 언어를 배우는 걸 보면, 외국어를 배우는 걸 보면 알잖아. 어렸을 때 배우는 거랑 인식이 자라서 어른이 돼서 배우는 거는 천지 차이인 거야. 그죠? 거기서도 우리는 알 수 있는데, 그래서 친숙하고 고향과 같이 들려지는 그런 단어들로 외국어를 들을 때 들려지는 그 음성을 바꾸어서 만들어내려고 하는 거예요. 무의식적으로. 계속 따라가 봅니다, 여러분. 뭐가 숨어 있는지 봅시다. 좀 마트 지, 좀 바이슈필. 예를 들어, 데얼 도이처. 독일 사람은 에어말스, 예전에 아우스댐게 헤얼텐, 아루쿠 발리스타, 다스보르트, 암브루스트 쭐레히트. 예를 들어 독일인은 예전에 어떤 아루쿠 발리스타라고 하는 라틴어죠, 그죠? 이런 말을 들을 때 암브루스트라고 하는 단어를 무심결에 쭈레이트마흔 만들어내서 조리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독일인이 라틴어 아루쿠 발리스타, 석궁이죠, 그죠? 쇠뇌라 그러기도 하는데, 석궁이라는 뜻의 이 단어를, 라틴어 단어를 들을 때 독일어 단어 석궁을 의미하는 암브루스트라는 단어를 자동적으로 조리해내는 거야. 거기로부터 무심결에. 지금 무의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의식을. 점점 깊이 나갑니다. Das Neue findet auch unsere Sinne feindlich und widerwillig. 그래서 새로운 것은 또한 우리의 감각이 적대적이고 불쾌하도록 느끼게 하는 거예요. 맞죠, 그죠? 그래서 어떤 새로운 것을 만날 때 우리는 감각적으로 긴장하게 되고, 거기에 대하여 아주 유쾌한 감정보다는 뭔가 불쾌한 그런 느낌을 갖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고 위벌하우프트, 일반적으로 대체로 Herrschen schon bei den einfachsten Vorgängen der Sinnlichkeit die Affekte wie Furcht, Liebe, Hass, eingeschlossen die passiven Affekte der Faulheit. 줄 빡빡 치십시오. 여기선 긴 설명이 필요해. 자, 그래서 대체적으로 어떤 감성의 가장 단순한 과정에 있어서 두려움이나 공포, 사랑, 증오, 그리고 게으름과 같은 수동적 감정, 이런 걸 포함하여 공포, 사랑, 증오와 같은 정동의 감정들, 이 감성의 단순한 과정에서도 지배하게 되는 거예요. 무의식적으로. 대단하죠, 여러분. 그죠? 그러니까 칸트가 이걸 이야기 못했어. 칸트는 상상력을 갖고, 빌둥스크라프트를 갖고 순수 이성 비판에서 감각 내적 혁신적인 시간과, 그죠? 그 다음에 오성의 범주를 연결시키기도 하고 도식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거기에 나는 생각한다라고 하는 통각이 언제나 감각적인 것에 작동하고 있다고까지 이야기하지만은 무의식까지 못 갔죠. 후기 후설도 어찌되었건 무의식적 지향성을
말년이 돼서 20년대 후반부터 뭔가를 이야기하지만 무의식으로까지는 못 내려갔어. 위기에서도 무의식적 지향성을 이야기하죠. 그죠? 그런데 지금 니체는 뭐야? 무의식까지 이야기하고 있어. 여기서 정동이라는 개념은 우리가 알잖아. 이게 무의식 개념이야. 아주 격렬한 감정. 무의식적으로 우리의 어떤 이들을 지배하는 힘과 관계되어 있는 공포, 두려움, 미움, 이런 단어들. 그 다음에 쾌와 불쾌의 감정. 이런 정동을 프로이트, 락강 다 불안과 연결시키잖아. 그런데 크리스테바는 이 정동의 언어 때문에 이런 무의식적 감정들은 결코 소시르의 기표 기의의 언어감 갖고는 안 된다. 그래서 자기가 기호계를 따로 만들어내. 크리스테바는. 그죠? 예도가 이미 크리스테바 미학 강의에서 이야기했죠. 그죠? 그리고 다른 크리스테바 강의에서도 이야기했는데 지금 정동을 이야기해. 칸트가 놓쳤던 걸 이야기하는 거야. 그래서 감성의 가장 단순한 과정에서도 이런 정동의 감정들, 무의식적 감정들이 공포, 사랑, 증오, 원한, 그 다음에 어떤 지배의 의지, 우리의 욕구, 욕망, 이런 것들이 언제 어디에서나 작동하고 있다 이 말이야. 응? 우리가 인식할 때 모든 인식에는, 모든 우리의 관점에는 우리도 모르게 우리가 어릴 때부터 갖고 있었던 무의식적 충동이, 정동의 감정이 어디에서나, 심지어 게으름과 같은 우리의 수동적 감정의 형식, 이런 것들도 포함하여서 어디에서나 작동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대단하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정동의 감정을 고려하게 되면 우리의 도덕과는 완전 달라져 버려요. 칸트처럼 나갈 수가 없어. 이미 우리가 다양한 강의들에서, 니체의 다양한 1차 자료 강의들에서 본 것처럼, 그죠? 계속 나갑니다. So wenn ich ein Leser heute die einzelnen Worte oder gar Silben einer Seite sämtlich abliest. 어떤 독자는 오늘날 한 페이지에 개별 단어들, 심지어 음절들을 전체적으로 완전하게 읽어내지 않아. 맞죠? 그죠? 읽어내지 않고 그는 nimmt vielmehr 차라리 aus 20 Worten ungefähr 5 nach Zufall heraus und rät denn zu diesen 5 Worten mutmaßlich zugehörigen Sinn. 차라리 그는 20개의 단어들로부터 대략 5개를 우연히 추려내서 이 5개의 단어에 추정적으로 속하는 그 의미를 추측할 뿐이에요. 대략적으로. 완전하게 그것을 다 파악해갖고 독서하는 자는 아무도 없어. 책 읽을 때만 그런 게 아니야. 응? 그렇게 하는 것처럼 에벤조 같은 정도로 wenn ich sehen wir einen Baum genau und vollständig in Hinsicht auf Blätterzweige, Farbe, Gestalt 같은 정도로 우리는 하나의 나무를 정확하고 완전하게 보지 않아. 예를 들면 블레틀, 잎, 나무의 잎들이나 쯔바이그, 가지들이나 색깔이나 게슈탈트, 형태와 연관해서 어떤 나무를 볼 때 대략 보고 이 나무는 이렇구나 이러지. 우리가 물론 어떤 사태를 그 나무를 상세하게 볼 때도 있어. 그러나 우선 대개 우리는 대략 그 나무를
전체를. 맞죠? 그죠? 세밀하게 들어가면 전체가 안 보여. 응? 책을 볼 때도 우리는 이렇게 해. 그리고 모든 이런 감각적 인식은 우리의 모든 지식과 인식에 영향을 준다 이거야. 이런 무의식적 충동이. 지금 니체가 그 얘기를 하는 거야. 대단하죠, 그죠, 여러분? 자, 계속 읽어 나갑니다. Es fällt uns Josel viel leichter, ein ungefähr von Baum hin zu fantasieren. 나무의 대략을 상상하여 보는 것. 공상을 통하여 나무의 대략적인 모습을 상상을 통하여 보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는 훨씬 더 쉽게 느껴지는 거예요. 맞죠? 그죠? 그래서 어떤 모든 것들을 다 세밀하게 보는 게 아니라 나무를 보든 책을 읽든 우리는 우리의 상상력을, 환상을 집어넣어서 사유를 하는 거야. 상당히 정신분석학적이죠. 그죠? 대단하죠. 우리가 어떤 뭘 보든 우리의 전이의 속에는 우리의 무의식적 욕망이 들어있는 거예요. 책을 읽든 나무를 보든 사물을 보든 사람을 보든 우리는 우리가 이미 갖고 있는 우리의 어렸을 적부터 심지어 태아 때부터 갖고 있는 코라 속에서 크리스테바적으로 아니면 락강적으로 거울 단계에서부터 이미 프로이트적으로 이미 구강기부터 우리는 우리에게 알게 모르게 개인마다 다르게 형성되는 육체의 조건, 육체의 어떤 자아, 이런 것에 무의식적 영향을 받아서 우리의 모든 학문 활동이나 모든 인식 활동에 집어넣어서 사물을 보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야. 엄청난 게 들어있어요, 오늘도. 그래서 나무의 대략을 판타지렌, 상상하고 공상하는 것. 이게 차라리 우리에겐 편해. 나무를 볼 때도 우리는 우리의 판타지를 집어넣어서 우리의 환상을 집어넣어서 나무를 대략적으로 보는 거야. 그래서 객관은 없는 거예요. 이성만 작용하는 게 아니야. 모든 사물을 볼 때 우리는 이런 우리가 이성만을 갖고 본다고 할 때에도 우리의 전이의 속에는 이미 우리의 기분 잡혀져 있음으로써 하이데거적으로 불안과 후기 하이데거는 뭐예요? 이 앙스트뿐만 아니라 우리의 근본 처지성의 근본 기분으로서 페얼할테나이트, 자제, 겔라세나이트, 뭐예요? 조연함, 마음의 평정함, 이런 거를 다 갖고 있는 거예요. 에얼슈레켄, 경악스러움, 이런 근본 기분을 갖고 우리는 사물을 보는 거예요. 이런 하이데거는 초기 푸코가 그죠? 초기 푸코가 하이데거 연구와 프로이트 연구를 결합해서 하다가 포기했어. 그거 따로 나중에 강의할 거야. 그거 되게 재미있어. 그래서 프로이트의 무의식의 어떤 그 정신분석을 하이데거적으로 연구했던 빈스방어라고 하는 스위스 정신분석학자를 직접 찾아가서 만나기도 하고 그랬어요. 초기 푸코가. 정말 중요한 거죠. 하이데거의 어떤 이런 근본 기분 역시도 무의식과 연결될 수 있어. 그래서 하이데거는 시를 해석했어. 후기 하이데거는. 그죠. 이미
27년도에 현상학의 근본 문제들을 강의할 때부터 릴케의 말테의 수기를 갖고 강의를 하거든. 이미 27년도 존재와 시간이 출간됐던 후셀이 했던 그 잡지에 나오잖아, 그죠? 참 클래스가 나오죠, 오늘도. 자, 그래서 나무의 대략적인 것을 판타지를 집어넣어서 상상하는 게 우리는 더 편해. 공상하는 게 젤프스트 인 미텐 데얼 젤트잠스텐 에얼 렘니스 마헨 비얼 에스 노호 에벤조. 그래서 심지어 가장 이상하고 특이한 체험들 한가운데에서도 우리는 이러한 공상을 같은 정도로 하고 있어. 우리는 모든 체험에 우리의 무의식적 충동으로서, 욕망으로서 환상과 공상을 집어넣어서, 그죠? 우리는 사태를 보고 있어. 인식하고 있어. 참. 자, 그래서 체험을 또 분석하기 시작해. 비얼 에얼 디chten uns den größten Teil des Erlebnisses und sind kaum dazu zu zwingen, nicht als Erfinder irgendeinen Vorgang zu 자, 우리는 어떤 체험의 대부분을 창작해내. 그리고 이런 nicht als Erfinder, 이런 창작자로서가 아니라면 어떤 과정도 바라보는 것, 그런 것들을 강요당하지 않는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우리의 체험을 할 때 우리는 우리의 대부분의 체험들을 창작해내고 창작자로서 그 과정을 바라보도록 강요당해요. 맞죠? 그죠? 우리는 다 창작자야. 우리가 어떤 사태를 인식할 때 우리는 전부 다가 시인이 시를 창작하듯이, 문학가가 자기의 작품을 창작하듯이, 예술가가 자기의 작품을 창조하듯이 그렇게 우리의 공상과 상상을 집어넣어서 우리는 사유한다는 거야. 지금 놀랍죠, 그죠, 여러분? 맞죠, 그죠? 심지어요, 이거는 정신분석학에서 이런 판타지, 환상은 정말 중요한데, 이런 것은 말년까지, 죽을 때까지도 우리에게서 사라지지 않아. 락강한 데서. 이 분열된 자아는 죽을 때까지 가고, 이것은 우리가 사랑을 할 때, 우정을 나눌 때, 우리가 친구를 선택할 때 어디에서나 작동해. 우리가 연애를 할 때도 뭐야, 사랑을 할 때도 우리는 이 환상이 없이는, 우리가 타자에 대하여 어떤 환상을 갖고 그 사람을 생각하지 않고는 사랑도 불가능해. 심지어 주이상스에 오르지도 못해. 이해가 돼요? 이 환상은 깊이 관여되어 있어. 우리의 사랑의 감정에도, 우리의 우정의 감정에도, 용기의 감정에도, 쾌와 불쾌의 감정, 우리가 인간으로서 살아가는 이상 우리의 모든 것에는 이게 숨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맞죠, 그죠? 이 환상이 없이는 우리는 타자를 사랑할 수도 없어. 연애를 할 수도 없어. 주이상스를 느낄 수도 없어. 어떻게 보면 우리가 모든 대상을 고르고 그 대상에게 나의 리비도를 투자할 때도 우리는 이미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형성했던, 자기도 모르게 형성했던, 의식적으로 형성했던 이러한 충동과 욕망의 힘을, 그것이 환상과 결합되어서 어떤 대상을 바라보는 거예요. 맞죠, 그죠? 나무를 바라볼 때도 그런데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바라볼 때는
그 환상이 어떻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판타지는 특정 판타지 소설에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사물을 바라볼 때도 거기에 언제나 이미 작동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정말 중요하죠, 그죠? 자, 계속 이어나갑니다. Dies alles will sagen, 이 모든 것이 말하려고 하는 것은 Wir sind von Grund aus, von alters her, 근본적으로 옛날부터 우리는 ans Lügen gewöhnt, 거짓말에 익숙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짓과 진실을 나누면서 어떤 이건 거짓이야, 이건 진실이야, 물론 삶에서 나눌 때가 있죠, 그죠? 그러나 사실은 삶의 조건으로 들어가게 되면 우리는 논리학에서 말하는 그 명제로서의 거짓과 진실이라는 것은 그냥 금방 무너져 버려요. 이건 헤겔도 정신현상학 서문에서 예도가하고 같이 여러분들이 읽었잖아, 이미. 계속해서 언젠가 끝내야 되는데 할 강의가 너무 많아서. 우리의 삶의 조건은 논리학의 진실과 거짓의 명제가 통하지 않아요. 이런 통찰은 니체가 아주 초반기에 72년도에 습작으로서 썼던, 예도가 이미 강의 다 해놨잖아요, 1차 자료를. 포스트 모던의 어떤 헌장 문서와 같은 도덕 외적 의미에서의 진실과 거짓에서도 그대로 드러나. 우리는 모두가 다 거짓에 익숙해요. 우리는 모든 사태를 볼 때 다 환상과 공상을 갖고 그 사태를 추측하고 추리해. 오늘 많은 걸 배우죠, 그죠? 자, 오들 또는 es Tugendhafter und heuchlerischer kurz angenehmer auszudrücken, 이것을 보다 미덕적으로 그리고 보다 위선적으로 요컨대 보다 편안하게 표현해 보면 Man ist vielmehr Künstler als man weiß, 사람들은 그들이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예술가적이야. 우리는 사태를 볼 때 우리의 공상과 환상을 집어넣어서, 무의식적 충동을 집어넣어서 사태를 보기 때문에 우리는 다 예술가야. 심지어 우리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더 예술가야. 쏙 들어오죠. 이 되게 어렵습니다. 정신분석학과 연결하면 싹 들어오는 게 너무 많아, 니체는. 오늘도 그렇잖아, 그죠? 재밌습니다. In einem lebhaften Gespräch, 어떤 살아있는 대화에서 ziehe ich oftmals das Gesicht der Person, mit der ich rede. 내가 말하고 있는 어떤 인격의 얼굴을 나는 자주 보게 돼. 맞죠? 살아있는 대화에서 내가 지금 말하고 있는 당사자의 어떤 얼굴을 보면서 이야기하잖아. 그런데 je nach dem Gedanken, den sie äußert, 그 인격이 표현하는 생각에 따라서 또는 oder den ich bei ihr helpful gerufen glaube, 내가 그 인격에게 불러일으켰다고 믿고 있는 그 생각에 따라서 그 사람의 얼굴을 보는 거야. 그래서 대화할 때는 그 말을 통하여 서로의 생각이 전달되잖아. 그런데 이때 so deutlich und fein bestimmt vor mir, 내 앞에서 매우 분명하고 섬세하게 규정되어 있다는 느낌으로서 우리는 상대방의 얼굴을 쳐다보면서 그렇게 대화해요, 그죠? 그리고 서로 교감을 느끼면서 서로 주고받는 생각에 따라서 그 얼굴을 봐. 그런데
Das dieser Grad von Deutlichkeit weit über die Kraft meines Vermögens hinausgeht. 이때 나타나는 명료함의 그 정도는 바로 줄치십시오. 나의 볼 수 있음의 범위의 힘을 훨씬 넘어가 있는 거예요. 어떤 대화에서 느껴지는, 대화 상대자의 인격에서 느껴지는 어떤 명료함이 있다면, 명석판명한 생각이 있다면 그 명료함은 나의 볼 수 있음의 인식의 범위, 감각의 범위를 넘어가 있는 거예요. 나의 눈의 범위, 관점을 넘어가 있는 거야. 니체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걸 봅시다. 그래서 Die Feinheit des Muskelspiels und des Augenausdrucks, 어떤 근육의 움직임의 섬세함, 그리고 눈으로 하는 표현의 섬세함, 이런 것들은 muss also von mir hinzugedichtet sein, 그러니까 나에 의해서 덧붙여져서 꾸며내졌음에 틀림이 없어. 그래서 상대방은 어떻다, 그리고 대화에서 나누어지는 생각을 따라서 데카르트적인 명석판명한 것을 우리가 끌어냈다고 해. 그런데 그 명료함 역시도 내가 대화 속에서 덧붙여서 디히텐, 꾸며내고 창작한 것임에 틀림없어. 그래서 우리는 사태를 볼 때뿐만이 아니라 뭐죠? 대화할 때도 이미 무의식적으로, 왜 가다머가 이런 무의식적인 걸 깊이 연구 안 했는지는 몰라. 이런 정도까지 더 들어갔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 대화의 해석학에서 그 대화는 언제나 나의 전이뿐만 아니라 내가 갖고 있는 무의식적 환상까지도 나는 집어넣어서 해석하는 거예요. 이성만이 작동하는 게 아니야. 거기에는 물론 무의식적인 게 포함되어 있을 수 있어. 가다머의 지평이란 개념에도. 그래서 융합되긴 하는데, 어찌되었건 근육의 움직임의 섬세함과 눈 표정의 섬세함, 이런 것들은 내가 상대방의 얼굴을 보면서 집어넣어 덧붙여져서 꾸며내고 창작해낸 것이 반드시 들어가 있어. 그래서 데카르트의 명석판명한 인식이라는 게 얼마나 웃기는지, 이 명료함이라는 게 대화에서 얼마나 웃기는지를 이야기하는 거야 지금. 대단하죠 여러분, 그죠? Wahrscheinlich macht die Person ein ganz anderes Gesicht oder gar keins. 아마도 10중 8구 그 인격은 완전하게 다른 얼굴을 하고 있었거나 어떤 얼굴도 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많다. 그러니까 뭐야? 네가 집어넣어서 추측하여서 너의 무의식적으로 해석하고 창작해낸 그 명료함은 상대방과는 아무 상관이 없고 네가 만들어낸 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락강도 성관계는 없다 그러잖아. 이런 것과 같이 갑니다. 이런 것과. 참. 그래서 상대방은 뭐예요? 네가 그런 그 얼굴을 이런 식으로 해석할 때 다른 얼굴 표정을 지었든지 아니면 무표정하게 있었다. 그런데 네가 그렇게 해석했을 뿐이라는 거예요. 끝도 없습니다. 이런 대화는. 그래서 어떤 지점을 만든다 그래도 곧바로 그 뒤에 거기에서 나타난 상대방의 감정의 합의는 그냥 무너져 버려요. 그 다음 순간에. 정말 놀랍죠. 그죠? 이런 게 여기에 나와 있는 거예요. 자, 193절.
꾸이드 루케 푸이트 테네브리스 아기트. 갑자기 라틴어가 나오네. 자, 꾸이드 루케 푸이트. 낮 빛 가운데에서 혹은 낮에 있었던 것은 무엇이든, 밝은 빛 가운데 있었던 것은 무엇이든, 테네브리스 아기트. 우리는 사람들은 밤에 행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낮에 있었던 것을 사람들은 밤에 행하고 밤에 있었던 것을 낮에 행하는 거야. 그래서 아벌 아우후 움게 켜얼트, 그 역도 마찬가지다. 낮과 밤이 나왔어. 하이데거의 빛의 존재론을 밤의 존재론으로 바꾼 게 누구예요? 볼랑쇼죠. 바깥의 사유를 통하여. 얘도 이미 강의 다 한 거예요. 우리는 밤에 한 것과 낮에 있었던 것을 밤에 행동하고 밤에 있었던 것을 낮에 행동해. 그래서 여기서 그 역도 마찬가지다. 움게 켜얼트 이렇게 말하고 있어. 오늘 정말, 자, 뭐가 들어있는지 봅시다. 바스비얼 임 트라우머 11. 이 장도 프로이트, 완전 프로이트가 생각날 거야, 여러분. 우리가 꿈속에서 체험하는 것, 곧 포라우스 게제츠트 다스 비얼 에스 오프트 말스 11. 우리가 그것을 자주 체험한다라는 조건 하에서 우리가 꿈속에서 체험하는 것은 게헤얼트, 쭐레츠트, 조구쯤, 게잠트, 하우스 할트, 운저를 질레, 비이얼건트 에트바스, 비얼클리, 엘랩테스. 그것은 결국 실제로 체험된 어떤 것과 같이 그런 정도로 우리의 영혼의 전체 가계에 속하게 돼. 이 말은 뭐예요? 우리가 인식하든, 우리가 낮에 활동하든, 우리가 밤에 꿈꾸었던 그 무의식적 욕망은 어디에서나 작동한다는 거예요. 낮은 의식이겠죠. 밤은 무의식이에요. 정말 탁월한 비유입니다, 여러분. 얘도 읽으면서 어떨 때 놀란다니까. 읽었던 건데 다시 읽으면 또 다른 게 또 보여. 이게 고전이죠, 그죠? 그래서 쏙쏙 들어오죠, 여러분. 오늘 또 엄청난 클래스를 느낄 거예요, 여러분들. 자, 그래서 우리가 꿈속에서 체험한 것은 우리의 영혼의 전체 가계도 속에 속하는 거예요. 영혼의 전체 가정경제에 속하는 거예요. 우리의 인식과 영혼의 인식에 어디에서나 모르게 작동한다는 거야. 우리의 꿈이. 정말 프로이트적이지 않나요? 마치 실제로 있었던 체험과 같이 그렇게 속한다. 비얼진트 페얼 메게 데스 젤벤 라이헬 오들 에얼멀. 우리는 이러한 꿈속에서 체험한 것 덕분에 더 부유해지고 더 가난해져. 우리의 체험이 어떻든 간에 우리는 우리의 이러한 무의식적 충동의 어떤 힘 때문에 우리의 낮의 삶을 가난하게 느낄 때도 있고 부유하게 느낄 때도 있어. 그 밤의 흔적 때문에, 무의식의 흔적 때문에 우리는 낮에 더 쾌활할 수도 있고 더 우울할 수도 있어. 지금 그 얘기야. 계속 나갑니다. 하벤 아인 베디얼프니스 메얼 오들 베니걸. 어떤 욕구를 더 많이 가질 수도 있고 더 적게 가질 수도 있으며 운트 베얼덴 슐리슬리히 암 헬렌 리텐 타게. 어떤 밝은 빛의 대낮에 결국 그리고 심지어는 운트 젤프스트 인덴 하이털스텐 아우겐 블리켄
unseres wachen Geistes ein wenig von den Gewöhnungen unserer Träume gegängelt. 줄 빡빡 치십시오. 자, 그렇게 하며, 그러니까 어떤 욕구를 더 많이 가질 수도 있고 더 적게 가질 수도 있고, 결국은 밝은 대낮에, 그리고 심지어 우리의 깨어있는 그 정신의 가장 청명한 순간에도, 정신이 가장 맑은 순간에도 우리의 꿈의 습관들에 의하여 약간은 조정당하는 거예요. 아, 정말 대단하죠. 우리의 꿈의 욕망에 의하여 우리의 낮의 인식은, 우리가 낮에 바라보는 그 모든 지식은 그것에 의하여, 꿈에 의하여 조정당한다 그래. 지금 완전 프로이트죠, 그죠? 조정당해. 우리의 밤의 해석학은 낮의 해석학을 지배해. 예도의 영어로. 맞죠, 그죠? 그래서 계속 나갑니다. Gesetze, das einer in seinen Träumen oftmals geflogen ist und endlich, sobald träumt. 아, 정말 재미있는 내용. 어떤 사람이 그의 꿈에서 자주 날아갔어. 여러분, 나는 꿈 많이 꾸잖아, 다. 이거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동양인이든 서양인이든 꿈속에서 날아가는 꿈을 많이 꿔, 그죠, 우리는? 그래서 자주 꿈속에서 비행하는, 날아갔으며 결국 그가 꿈을 꾸자 말자 지히 einer Kraft und Kunst des Fliegens wie seines Vorreiters bewusst wird. 이러한 날아가는 힘과 그 기술이 마치 그의 특권처럼 의식되고 auch wie seines eigensten beneidens werten Glücks, 그 자신의 가장 고유한 부러워할 만한 어떤 행복과 같은 그런 것으로 의식된다고 가정해보자. 이해가 되죠? 내가 꿈을 꿨어. 그런데 이 꿈을 꿨는데 날아가는 꿈을 자주 꿔. 그래서 이 날아가는 꿈은 나의 특권이요, 나에게만 있는 가장 고유한,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그런 행복감을 일으키는 거야. 그렇다고 가정해보자. Ein solcher, 이런 사람은 der jede Art von Bogen und Winkeln mit dem leisesten Impulse verwirklichen zu können glaubt. 이런 사람은 모든 종류의 곡선과 각도들을 가장 가벼운 자극으로도 현실화시킬 수 있다고 믿어. 그래서 나는 꿈을 자주 꾸는 사람은 대낮에도 곡선이라든지, 그러니 이런 꿈이나 무의식적 충동은 뭐야? 나의 기질을 결정한다는 거야, 지금. 대단하죠, 그죠? 그래서 이런 사람은 모든 종류의 곡선과 각도, 그런 것들에 민감하고 아주 작은 자극으로도 이런 것들을 현실화시킬 수 있다, 실현시킬 수 있다고 믿어. 이런 종류의 사람은 계속 나갑니다. Der das Gefühl einer gewissen göttlichen Leichtfertigkeit kennt. 이런 사람의 또한 어떤 신적인 가벼움, 경쾌함의 감정을 알고 있는데, 그 신적인 경쾌함의 감정이 뭔지 봅시다. 그건 바로 ein nach oben ohne Spannung und Zwang, 긴장감이나 강박감 없이 위쪽으로 올라가는 것. 두 번째, ein nach unten ohne Herablassung und Erniedrigung, 어떤 남을 깔본다든지
자기 자신을 낮추는 것 없이도, 낮추는 행위 없이도 이 말이에요. 깔보고 굴종하는 것 없이도, 낮추는 행위 없이도 아래쪽으로 내려가. 그래서 오네 슈베러 중력이 없다고 느껴. 이런 것은 날아가는 꿈을 잘 꾸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천부적 어떤 기질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신이나 돼야 공중을 자기 마음대로 나르잖아. 자기가 신이 됐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기질적으로. 그런 신적 가벼움과 경쾌함을 갖고 있어. 감정적으로. 이런 사람은 그래서 위로 올라가든 내려가든 자유자재로 중력이 없이 움직인다고 생각해. 계속 따라갑니다. Wie sollte der Mensch solcher Traumerfahrungen, Traumgewohnheiten nicht endlich auch für seinen wahren Tag das Wort Glück anders gefärbt und bestimmt finden? 자, 이 사람, 자, 이러한 꿈의 경험들과 꿈의 습관들을 가진 그 사람은 결국 그의 깨어있는 낮 동안도 어떤 행복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다른 방식으로 채색하고 다른 방식으로 규정할 수가 있겠는가? 이 말은 뭐예요? 그가 낮 동안에 활동을 할 때에도 그의 행복감을 규정할 때에도 낮의 행복을 이야기할 때에도 그는 이런 꿈의 경험과 꿈의 습관들을 집어넣어서 그걸 다른 방식으로 각색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다르게 채색하고 규정되었던 것을 발견할 수 있겠는가? 다른 것을 경험하더라도 거기에는 이런 꿈의 경험과 꿈의 습관이 들어가 있다 이 말이야 지금. 대단하죠 여러분, 그지? 계속 나갑니다. 자, Wie sollte er nicht anders nachdrücken verlangen? 그가 어떻게 다르게 행복을 요구할 수 있겠는가? 맞죠, 그죠? 그가 다른 것을 할 때에도 이런 꿈의 습관과 꿈의 경험이 들어가 있는 거야. 그래서 이것 없는 낮에의 어떤 행복감이나 이것 없는 사태에 대한 인식은 없는 거예요. 무의식적으로 관여하고 있는 거야. 그의 기질을 이미 결정하고 있는 거야. 그의 성격과 정동의 성향을 결정하고 있는 거예요. 대단하죠, 그죠? 그게 완전히 다르게는 행복을 꿈꿀 수 없어. 행복을 요구할 수도 없어. 완전히 다르게 행복을 그릴 수도 없고 채색할 수도 없어. 규정할 수도 없고. 언제나 이런 꿈의 경험과 이러한 꿈의 습관이 그의 행복을, 대낮의 행복을 결정하고 또 규정하고 그것을 따라서 채색하는 거예요. 그리고 행복을 이것과 완전히 다르게 할 수도 없어. 언제나 거기에 이것이 작동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자, 마지막으로 시를 따와서 시인의 비유를 들면서 니체가 끝내는데 Aufschubung, Jobitis von Dichtern beschrieben wird. 자, 시인들에 의해서 기술되는 Aufschubung, 비상, 날아가는 거 있죠. 비상하는 거. 뛰어 올라서 비상하다. 뭔가 높은 곳으로 힘차게 올라가는 이런 시인들에 의해 기술되는 이 비상이라는 말은 무스임, 그에게 게겐 예네스 플리겐 게할텐, 저 날아가는 것과 비교해서 그에게 션, 이미 주 에얼덴 하프트, 너무나 지상적이고 주 무스켈 하프트, 너무나 근육질적이며
주 게발트잠 너무나 폭력적이고 숀주 슈베얼 자인 너무나 무거운 것임에 틀림없다. 이건 뭐예요? 시인이 표현하는, 이거 정말 어렵습니다, 여러분. 여도가 지금 목이 다셨어. 시인이 표현하는 비상이라는 말도 그가 밤에 꿈꾸었던 날아가는 것과 비교해 볼 때 시인의 말이 훨씬 더 이 사람이 갖고 있는 무의식 속에서의 날아가는 것과 비교하면 그 비상이라는 개념은 너무 무거운 개념이다, 이 말이에요. 시인의 표현도 특정 인간의 꿈속에서 꾸는 그 무의식적 충동을 잡아내지 못한다는 거예요. 시인이 말하는 비상보다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날아가는 꿈에 대한 기억이 훨씬 더 가볍다, 이 말이에요. 시인의 표현이 훨씬 더 비상을 말하지만 이 사람이 갖고 있는 무의식의 충동의 내용보다 훨씬 더 시인의 표현도 무겁다, 못 따라간다 이거예요. 그런 정도로 무의식의 힘은 우리를 지배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진짜 엄청나죠, 여러분, 그지? 이 1차 자료가 예도가 이걸 읽으면서도 옛날에는 왜 이게 안 보였지? 또 읽으면 또 다르게 보일 거예요. 응? 목이 다셨어. 오늘 강의 마칩니다, 여러분. 건강한 하루 보내시고요. 행복한 저녁 보내십시오. 주스!